끝으로 하나 고백할게요. 엄마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는 해질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이 20에 돌아가시는 산소 앞에 가서 40이 넘은 나이로 가서 울고 온 적도 있으니까요. 엄마, 그쪽도 지금 낙엽지는 가을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의 제일 전날 밤 아들 올림. 안녕하세요. 책 읽는 라디오 S입니다.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싱그러운 연두빛의 나뭇잎들을 보노라면 마치 세상의 모든 희망을 응축해 놓은 듯 찬란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그 초록의 찬란함으로 늘 우리 곁에 서 있는 어머니, 그 어머니를 그리움으로 그려주는 책을 소개합니다. 바로 정채봉 시인의 20살 어머니입니다. 이 책은 2001년 샘터사에서 발간됐고요. 저자인 정채봉 시인은 성인 동화라는 장르를 개척하며 맑고 순수한 동심을 노래한 작가입니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오세암, 만남, 너를 생각하면 내 가슴에 꽃을 심는다 등이 있습니다. 주로 삶의 소중함과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따뜻하고 정갈한 문체로 전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오늘 소개하는 20살 어머니 이 책은 정채봉 시인이 간암 투병 중에 세상을 떠나기 전 출간한 자전적 에세이이며 또 어머니를 향한 헌사이자 생애 마지막 기록입니다. 제가 낭독을 하다 보면 그 글의 주인공이 마치 내 자신이 되는 듯한 때가 있습니다. 이 20살 어머니 책을 읽으면서 나의 어머니에 대한 먹먹한 그리움, 사랑, 참회 등으로 사실 몇 번이고 낭독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세상이 등을 돌릴 때 가장 먼저 나를 안아주었던 사람은 바로 어머니였던 것 같아요. 실록의 이 좋은 계절, 그리운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다시 추억하며 정채봉 시인의 20살 어머니 책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20살 어머니 하나. 회사에 여고를 갓 졸업한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키도 작고 얼굴도 복숭아처럼 보송송하다. 어쩌다 사원들끼리 우스갯소리라도 하면 뺨에 먼저 꽃물이 번진다. 한 번은 실수한 일이 있어서 나무랐더니 금방 눈물을 방울방울 떨어뜨렸다. 우유를 더 좀 먹어야겠군. 혼잣말을 하면서 돌아서다 말고 물어보았다. 올해 몇 살이지? 그러자 신입사원은 손수건으로 눈밑을 누르면서 가만히 대답하였다.
20살이에요. 여자 나이 20살. 소녀에서 성인으로 턱걸이를 하는 저 나이. 무엇이거나 그저 우습고 부끄럽기만 한 저 시절. 나는 문득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이 왔다. 우리 어머니가 하늘의 별로 돌아가신 나이가 바로 저 20살이었던 것이다. 17에 시집 와서 18에 나를 낳고 꽃다운 20살에 이 세상살이를 마치신 우리 어머니.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모른다.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은 기억하지 못해도 어머니의 내음은 때때로 떠오르곤 한다. 바닷바람에 묻어오는 해송 타는 내음. 고향의 그 내음이 어머니의 모습을 아련히 보이게 한 날을 기억한다. 유년 시절. 눈발이 희끗희끗 날리던 날이었다. 이웃 민준네 할아버지한테서 장화 홍련전을 들었다. 이야기가 끝나서 나오니 저녁밥 짓는 연기가 골목을 자욱히 덮고 있었다. 먼 바다 쪽으로부터 물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보고 싶다. 돌을 차면서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서는 할머니가 군부를 떼고 있었다. 부엌 문설주에 기대서 있는데 해송 타는 연기가 자꾸 나한테로만 몰려들었다. 그때 기침을 하면서 눈을 비비며 서 있는 내 앞에 막연히 어머니의 모습이 다가오다가는 사라졌다. 해송 타는 연기와 함께. 그 뒤부터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면 해송 타는 내음이 생각이 왔다. 해송 타는 내음을 만날 때면 어머니가 조용히 떠올랐다. 중학생이 되고 이학기가 시작된 9월 어느 날이었다. 들녘에 나가서 토끼풀을 뜯어가지고 돌아오니 입을 호청을 깁고 있던 할머니가 불렀다. 너 없는 사이에 너 그 담임선생님이 다녀가셨다. 장문 시간에 어머니 냄새라는 제목으로 글을 지었다면서? 나는 고개를 저어 보였다. 그러나 할머니는 나를 보고 있지 않았다. 바늘 귀에 실을 꿰를 양으로 계속 거기만 주시하면서 말을 이었다. 이상한 일이다. 해송 타는 냄새에 내 애미가 떠오르다니. 허긴 너희 외가 가는 길이 솔발길이긴 하다. 솔띠제라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꽉 찬 고개를 넘어야 했거든. 너를 업고 내 애미가 친정을 몇 번 다녔으니 그 솔냄새가 너희 모자한테 은연중에 배웠을지도 모를 일이지. 내 애미 얼굴을 보여주랴? 할머니는 일어나서 장롱 위에 있는 부담을 끌어내렸다. 그때 처음으로 할머니가 뚜껑을 열어 보여준 그 부담 속에는 여러 벌의 여자 옷이 있었다. 남치마며 인조 저고리며 단속꽃이며 그리고 색이 바라지 않은 흉배도 있었고 남학신도 있었다. 나는 부담의 맨 아래서 한 줄로 쌓여있는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 속의 어머니는 내게 참으로 여리다는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둥근 턱에 솔순 같은 눈, 바람바지 있는 해성 같은 낮은 코에 작은 입. 정말 명이 든 데라곤 어디 하나 보이지 않는 하얀 박속 같은 여인이었다. 내 애미는 너한테서
엄마라는 말도 한 번 들어보지 못하고 죽었다. 3살이었다면서 내가 그렇게 말이 늦었던가요? 아니지. 너희 삼촌들이 형수라고 부르니까 너도 덩달아서 형수라고 했어. 형수 젖, 형수 물하고. 나는 피식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울음보다도 짙은 회한의 것이었다. 그때 문득 내 앞에 환상의 지구역이 떠올랐다. 순간마다 무수한 사람들이 떠나가고 대신 어린 아기들이 내려오는 곳. 떠나는 늙은 분들 틈에 끼어앉았을 20살의 우리 어머니. 쪽진 머리를 보고 혹시 남겨놓고 가는 아이가 없느냐고 물어서 울린 사람은 없었을까. 31살 때 나는 아이 하나를 얻었다. 아이는 우리가 낯선 듯 처음엔 울고 보채기만 하더니 67달이 되면서부터는 이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우스운 일이 하나 없는데도 괜히 저 혼자 방글거리곤 했다. 나는 그러는 아이가 귀여워서 입을 맞추다 말고 해송타는 내음을 느꼈다. 언젠가 고모가 한 말이 환청처럼 살아났다. 내 애미처럼 무심한 여자는 드물 것이다. 너가 배고파서 울어도 좀채 젖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보다 못해 우리가 재촉하면 그때서야 일손을 놓고 가서 젖 한 모금 찔끔 주고 금방 돌아오곤 했단다. 그제야 나는 비로소 20살 우리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짚었다. 아이 오는 소리에 타지 않을 어머니의 속이 어디 있을까. 그러나 달려오고 싶은 마음보다도 시누이들한테 눈치 보일까 봐 자리를 얼른 뜨지 못했을 우리 어머니. 아무리 울보라고 소문난 나였대도 때로는 어머니 품에서 웃어 보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볼까 봐 내 어린 뺨에 볼 한번 비비는 것도 우리 어머니는 참 어려웠으리라. 오늘도 하얀 박속 같은 20살 우리 어머니는 그 애땜 그대로를 지니고 사진 들 속에서 당신보다 더 늙어가는 아들을 말없이 내려다보고 계신다. 풀콩에서와 같은 비린내 나는 부름이 들릴 듯도 한데 그러나 이제는 해송타는 내음마저도 점점 엷어져 가는 것 같아. 나는 참 가슴 아프다. 스무 살 어머니 두 번째. 엄마, 남들은 아기적 입이 열리면서부터 부른다는 이 말을 저는 이제 40을 넘긴 나이에 처음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이렇게 엄마를 불러보지 않으면 영영 내 혀는 엄마를 모르게 될까 봐 글로 써놓고 소리내어 불러보네요. 엄마라고. 엄마, 17살에 시집와서 18살에 나를 낳고 20살에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사실이 하나둘 알려지자 철없는 사람들은 저한테 묻곤 하였지요. 그게 사실이냐? 엄마에 대한 기억이 정말 냄새밖에 없느냐? 정말 엄마를 형수라고 불렀느냐? 그때마다 저는 말머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리곤 했죠. 소리내버리면
그나마의 기억조차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동생 넷에 손님 또한 그칠 날이 없었다고 했는데 샘길은 멀고 당숙목께선 말이 없던 17살 외꽃 같은 새댁 생각이 지금도 난다고 하십니다. 엄마, 여기에서 고백하자면 저한테는 엄마에 대한 아픈 기억이 딱 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깜깜한 어둠 속에서의 어슴푸레한 일입니다. 불안한 기운이 잠을 달아나게 해서 눈을 떴더니 엄마와 아빠가 다투고 있었지요. 이내 아빠가 엄마 뺨을 철썩 올려붙이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흐느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엄마, 아빠 방을 나와서 할머니 방으로 도망갔지요. 할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자자며 등을 다독였고요. 그 다음 일은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그냥 그대로 잠들었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뺨 맞은 엄마를 두고 도망 나와 버린 것이나 할머니 손을 끌고 가서 말려드리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슴에 걸려 있습니다. 또 하나 가슴 아픈 기억은 할머니가 이런 사실을 알려주었을 때입니다. 너가 내 엄마한테 꼭 한 번 매맞고 와서 운 적이 있다. 내가 내 엄마한테 물심부름을 시켰더니 빈 대접을 든 채로 돌아와서 울더라. 왜 우느냐고 했더니 형수가 형수 물 줘 하니까 엄마라 부르라며 때려 하더라. 요즘 여자들 같으면 젊은 엄마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데 자식으로부터 엄마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으나 듣지 못하고 가신 20살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께 죄송한 일 또 하나는 아직껏 아버지와 합장을 못 시켜드린 일이지요. 올 윤 4월에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숙부께서 병원에 드신 관계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실 합장은 아버지 유해를 일본에서 모셔왔을 때 했어야 했다고 숙부께서는 두고 말씀하십니다만 제 가슴 속에는 이러한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아버지 유해를 모시러 가니 그쪽 어머니께서 굉장히 슬퍼하시더군요. 지금도 아버지 유해를 인수받던 새벽이 떠오릅니다. 유해는 왔던 길을 되짚어 가는 것이 순리라고 해서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출항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는 새벽길을 나서야 했어요. 오사카에 머물고 있던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고속도로 입구로 와카야마에서 유해를 모시고 나오기란 동생을 맞으러 나갔지요. 그날 아침에는 안개가 가득 끼었어요. 숙부와 둘이서 기다리고 있는데 비상 라이트를 켠 차가 다가왔어요. 그쪽 어머니와 동생이 그 차에서 내렸지요. 동생은 하얀 끈으로 목걸이를 해서 가슴에 안은 아버지 유해를 나한테로 넘겨주었어요. 그때 그쪽 어머니가 막 우셨습니다. 동생도 저도 울었습니다만 제 가슴 속에는 솔직히 이젠 됐다는 안도감 같은 것이 드는 것이었어요. 그리하여 아버지 유해를 모시고 돌아오는 배에서 보니 어쩌면 그리도 달이 밝던지요. 숙부가 동행한 나한테 넌지시 물었습니다. 내 어머니와 합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그때까지만 해도 제 가슴 속에 아버지에 대한 응어리가 덜 풀렸던 듯 싶습니다. 단호히 고개를 저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두 분을 함께 모시려고 합니다. 엄마가 이 땅에 계시지 않는 동안 저희 남매를 키우느라고 할머니 고생이 참 많으셨습니다. 특히 제가 간혹 심통을 부려서 할머니를 힘들게 하였지요.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팔을 베어버리고 천리나 말리나 도망을 가버리겠다고 하였지요. 그런 밤이면 저는 팔 베개를 내준 할머니가 팔을 베어버리고 도망가실까봐 할머니 속적삼 옷구름을 손가락에 묶어두고 잠들곤 하였습니다. 커서는 또 밥을 굶기가 일쑤였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는 단식 투쟁을 벌였던 것인데 일부러 가지고 가지 않은 손자의 도시락을 들고 와서 학교 담 밑에 우두커니 서 있던 할머니의 모습이 간혹 떠오릅니다. 엄마, 오늘이 엄마 제일 전날 밤이라서 생각납니다. 소년 가장 숙이 심사 때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글이었는데 제 엄마 제사가 돌아오니까 산으로 고사리를 끈으러 다녔다고 했어요. 그래서 콩나물도 사고 조기도 2마리 사고 쌀도 사와서 7살짜리 동생과 둘이 앉아 제사를 지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어찌나 눈물이 나는지 화장실을 몇 번이고 들락거렸었습니다. 엄마께 한 가지 감사드릴 일이 있어요. 그것은 하얀 눈이 소복소복이 내리는 음력 동짓달에 저를 낳아주신 것입니다. 엄마, 하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엄마를 만나러 그쪽 별로 가는 때도 눈 내리는 달이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엄마, 끝으로 하나 고백할게요. 엄마가 못 견디게 그리울 때는 해질 무렵이라는 것입니다. 엄마 나이 20에 돌아가신 산수 앞에 가서 40이 넘은 나이로 가서 울고 온 적도 있으니까요. 엄마, 그쪽도 지금 낙엽 지는 가을인가요? 안녕히 계세요. 엄마의 제일 전날 밤 아들 올림. 찔레꽃 아침. 5월의 아침은 첫눈 온 날 비로 마당을 쓴 것처럼 신선하다. 새벽잠을 털어낸 안악이 머리에 하얀 수건을 쓰고 대문을 따면 바람이 한 바퀴 뒷곁 가지를 돌아 밤 자국을 마저 헹구고 성근 대밭으로 빠져나간다. 그때부터이다. 밤새 달그락거리며 살강 밑을 오고 가던 쥐들이 숨고 나면 외양간에 점잖은 소가 그의 목에 달린 쇠방울로 기척을 한다. 감나무 밑에는 감꽃이 숭숭숭 져있고 담장 밑 붓꽃은 이제 막 파란 잉크빛으로 피어나고 있고 담장을 타고 오르는 호박수는 또 하룻밤 사이에 한 뼘이나 자랐다. 어디 5월에 밤사이에 생긴 일이 이뿐이랴. 텃밭에는 고추꽃이 이울면서 고추가 갓 생겨나고 가지 또한 꽃이 이운 자리에는
개 도토리처럼 가지가 빠끔히 삐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또 완두콩 두렁이는 보랏빛으로 핀 완두콩 꽃이 한창인데 달팽이란 녀석이 엉거주춤 나와 꽃 향기를 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하다. 이 아침 길을 걸어보라. 풀숲에서 묻어드는 이슬로 하여 바지가랑이는 후줄근이 젖고 연못에 비껴들어 있는 하늘은 어이 저리도 청순한가. 거기에 떠있는 한 송이 수련은 여기 지상이 좋아 얼른 하늘로 돌아가지 못한 별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5월. 이 중에서도 나를 황홀케 하는 것이 있다. 이것은 보리밭 언덕이고 방죽길이고 냇가이고를 가르지 않고 하얗게 피어나는 찔레꽃이다. 어린 시절 우리들은 소꿉살림을 살 때 이 꽃잎을 따서 조개 껍데기에 담아 밥으로 삼곤 하였는데 이 꽃향기가 너무도 아까워 입으로보다는 코로 더 많이 냠냠거렸던 것을 기억한다. 아니, 찔레꽃에 대한 상념도 보리처럼 익어가고 있는 5월이다. 문정희 시인은 찔레라는 시에서 이렇게 읊고 있다. 꿈결처럼 초록이 흐르는 이 계절에 그리운 가슴 가만히 열어 한 그루 찔레로 서 있고 싶다. 사랑하던 그 사람 조금만 더 다가서면 서로 꽃이 되었을 이름. 오늘은 송이송이 흰 찔레꽃으로 피워놓고 먼 여행에서 돌아와 이슬을 탈듯 추억을 털며 초록 속에 가득히 서 있고 싶다. 그대 사랑하는 동안 내겐 오는 날이 많았었다. 그래, 지금 사랑이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참깨를 털듯 추억을 털어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랑의 아픔이 꽃이 아니라 가시가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5월에는 초록이 소록소록 쟁이는 달이므로 울음도 추억도 아픔조차도 아름다운 녹음 속에 감싸 안을 수가 있는 것이다.